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결혼과 육아로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분들 많죠. 그리고 애들 다 키우고 다시 취업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녀, 경단녀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오늘 모실 김은희 씨는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나이 50에 중학교 사서 선생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나이 50이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김은희 씨는 어떻게 중학교 사서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만나보죠. 김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학교에 지금 계신 거죠? 네, 서울에 있는 상도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사서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는 아니지만 사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아니, 그러면 사선생님이죠, 뭐, 그러면.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요, 과목에다가 쌤을 붙여요. 그래서 뭐 미술쌤, 수학쌤, 영어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서쌤이래요. 사서쌤. 네. 뭐, 좋네. 근데 언제부터 사서쌤이 되신 거죠? 2013년에 자격증을 땄고, 2014년부터 학교에서 근무했으니까, 사실은 나이 50에 사서로 취업을 한 거죠. 2013년에 50이셨어요? 아니요, 2014년에요. 14년에? 네, 6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해서 지금 몇 년 차신 거죠? 지금 횟수로는 만으로는 9년이고요. 9년 된 거고, 근데 내년 8월이면 정년퇴직이니까 나오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년퇴직자를 위한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6개월씩 이렇게 근무할 수 있거든요. 대체 내년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내년에 끝나는 그러면 딱 10년 해먹으신 거네? 네, 맞아요. 딱 10년이 목표였는데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서 되는 게 어렵죠? 어떻게 해야 사서가 되려면 선생님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서 자격증은 문헌정보학과 4년을 졸업을 해야 그 사서 자격증이 나오는 건데.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졸업하면 그냥 사서 자격증이 주어져요? 네. 주어지는 건 아니고 과목을 이수해서 그건 도서관협회에서 따로 주는 거죠. 따로 시험 보는 건 없고. 매 학점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 이제 사서 그러니까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이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공을 문헌정보학을 안 하고도 사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전공 경제학이었어요. 근데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신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사서가 어떻게 돼요? 네. 서울에는 그 사서교육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성균관대학교 부설로 있기도 하고요. 대학교 부설기관이고요. 또 평생교육원 안에도 그렇게 사서교육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점은행제처럼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공부하는 코스가 있고 제가 다녔던 한국사서교육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설인데 1년짜리 코스예요. 거기 들어갈 때는 뭐 어떻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입학 경쟁률도 어마무시하죠. 입학 시험이 있어요? 서류 전형을 보고 시험이 있는 데도 있고 그건 학교마다 조금 전형이 다르거든요. 그런
그 기관이 많나 보죠? 많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몇 군데만 방금 있어요. 얘기한 게 2군데 얘기하셨고 네, 또 더 있어요? 네. 그 서울에는 그렇게 지금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 있고요. 네. 계명대학교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맞네요. 그럼 대구의 계명대학교에도 똑같이 부설 사서교육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서교육원은 1년짜리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나오신데 네, 과정만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만 이수하면 돼요. 그런데 과정 이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들어가면 네.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주 이수율이 나쁠 때는 뭐 60% 그 정도 될 때도 있다고 들었고요. 또 어떨 때는 80%, 90%까지 되기도 한다고요. 100%는 선생님 될 때는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과정이 4년 동안 배워야 할 기본 그 공부가 있잖아요. 그것도 학사 과정이잖아요. 그걸 1년에 압축하다 보니까 일단 수준이 높아요. 아하. 근데 그만큼 또 일자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사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만 생각하면은 일자리가 그렇게 한정돼 있는데 이제 1년짜리 단기직 또 1년보다 더 짧은 6개월. 저도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6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공공도서관도 있고 또 각 그 군에도 또 도서관이 학교에도 있고. 다 있고. 학교에도 근데 학교에 있다는 거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거고 사실은 저는 공공도서관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학교 도서관 있는 걸 왜 모르셨어요? 왜 몰랐냐면은 도서관이 그냥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곳으로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상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으로 저는 여기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학교에 방과후 교사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 학교 도서관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거에 자세한 것은 제 책에 다 팁을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50살 되셔서 이제 사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하여튼 그 부러워할 사람이 많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50살 정도 되면 아이들도 이제 다 크거나 네. 다 이제 그렇게 되고 뭔가 좀 자기 일을 하고 싶을 네. 나이잖아요. 네. 뭐 살 날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사서 선생님은 정말 선망의 직종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전업주부는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한 3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큰 아이가 만으로 3살 되고 작은 아이가 돌 막 지나고 그쯤 됐을 때까지는 일을 전혀 안 했어요. 3년 동안은? 네. 그럼 그 전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어디서 직장? 대우그룹에 여대졸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 공채 2기생입니다. 최고 그 당시에 인기 있고 막 전부 다 그거 하던 제 아내도 그걸 못 해가지고 막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 제가 듣기로는 경쟁률만 300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여튼 대우만 뽑았어요. 대우만 여대졸을.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뽑았으니까. 왜냐하면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면접 보고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여대생을 충원은 했지만 이렇게 공채로 하지는 않았죠. 네. 특히 그 대규모 공채를 하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셨구나. 네. 그냥 그때는 20대는 제가 좀 빠릿빠릿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시험 보고 그럼 잘 붙었는데 이제 50에 49세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공부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네. 몇 년 다니신 거예요? 대우에 만 4년 있었고 대우에서 출자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분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회사의 출판사에서 또 4년을 근무했어요. 삼각금? 네, 삼각금. 그 유명한 잡지 삼각금 내는 출판사 네,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우 홍보지로서의 삼각금 또 대우 홍보지로서의 대우자동차 문화라는 책을 4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8년 대기업에 네. 근무를 하시고 결혼을 네. 하면서 그만두신 거예요? 바로 그만둔 건 아니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 4개월인가 할 때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입덧을 엄청 심하게 결혼하고 한 거예요. 4개월? 네. 결혼 자체도 보통 그 당시에는
일찍 했잖아요. 26살 뭐 허리 치수도 26, 결혼도 26. 근데 저는 결혼을 많이 늦게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홍기를 놓쳐가지고. 몇 살에 하셨나요? 30에 저희 애기 아빠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결혼했다고 그만둔 게 좀 미련이 있었나 싶으신데 저는 미련 같은 걸 생각하기 전에 이제 아기를 가져서 보통의 입덧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은 출근을 하려고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구토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가로수 붙잡고 그냥 막 구토하고 다시 이제 정신 좀 가다듬고 버스를 또 타요. 그러면 또 울렁울렁거려가지고 또 타고 갈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휴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휴직은 그 당시에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이제 좀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이게 착상이 불안정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입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원을 하고 나면은 좀 휴직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통 안 하고 내가 꾸역꾸역 직장을 다니면 이 아이를 잃을지도 몰라. 그런 어떤 공포심이 더 컸어요, 저한테는. 아, 그러면 다닐 수는 있었는데 네. 그만두신 거네. 내가 포기한 거죠, 제가. 아이 때문에. 그리고 또 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가 31살이 됐잖아요. 아이를 결혼하고 결혼을 9월에 했으니까 아기는 그 다음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 나이는 또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래서 37이고 31살인데 이 첫 아이를 놓치면 아이가 또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 당시엔 했어요. 어디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그런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 없으랴. 애 낳고 다시 가면 네. 되지. 네.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들어앉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이어서 이제 아이를 둘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첫 아이 낳고 그 첫 아이가 조금 겨다닐만 하니까 2살 터울로 또 둘째를 낳았죠. 그러니까 뭐 그 생활에 그 친구들은 지금 다 컸네. 오, 그럼요. 몇 살, 제가 이제 사서교육원에 들어갈 당시에 사서교육원 공고가 2013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큰아들이 대학생이고 작은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벗어난 거죠. 원래 살림과 육아가 주부의 큰 수레바퀴잖아요. 근데 그 짓눌린 수레바퀴 중에 하나가 내려놓으니까 이제 살림만 남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시고 그 사서교육원? 네.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100일장에 그 동작구에 구민들을 위한 100일장이 있었는데 그 100일장에 이제 글을 써서 내가지고 뭐 하여튼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백로라고 하는 문예지에 제 글이 실리게 됐거든요. 뭐 시예요? 뭐예요? 에세이요. 에세이. 네. 그래도 100일장에 네, 100일장에는 장원이 된 그래도 거예요? 뭐 장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하여튼 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예지에 제가 이제 제 글이 실리게 되니까 그거를 보고 동사무소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변화를 겪는 바로 시범지구였어요. 사당 이동이. 제가 사당 이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사당 이동 동사무소가 그런 시범지구가 되면서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니까 그 문예지를 보고 동장님이 저보고 그 주부들을 위한 독서 클럽 같은 거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 클럽을 하기보다는 저는 애가 어리고 이제 겨우 큰아들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3살이면 36개월이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이라고 부르는 나이거든요. 충분히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림책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장님한테 설득을 했어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동장님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은 뭐 여기가 유치원이에요? 뭐 이러면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보시고 모집 이렇게 원하는
그 그림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이 많으면 오픈해 주시고 아니면 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둘로 나눠가지고 조금 큰 아이들은 글쓰기 교실이라고 말을 붙이고 조금 작은 애들은 책 읽기 교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클래스를 2개를 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97년부터 하게 됐어요. 그것을 무려 제가 직장에 들어간 게 2014년이잖아요. 네. 2013년 12월 말까지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니까 강사 생활을 하신 거네요. 네.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한 거죠. 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수를 생각했으면 학원을 냈어야죠. 그래야 그 당시 또 논술 붐이 일어가지고 논술 강사들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돈보다도 저는 네. 이제 지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아이들 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업으로서 그냥 강사 생활 시간제 강사에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그럼 몇 년이에요? 17년이나 했어요. 오. 진짜 저는 오래 했죠. 그 동사무소에서만? 네, 사당 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네, 주민자치센터 하다가 그다음에 상도 1동에서도 하게 되고 신대방 2동에서도 하게 되고 제가 5군데를 되셨네. 나갔어요. 5군데? 네. 동시에 그냥 이쪽 저쪽? 왜냐하면 요일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랬죠. 방과후 교실이라는 게 네. 그런데 제가 방과후 교실이 생기기 전에 그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어머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드디어. 왜냐하면 내가 꼬맹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책 읽기, 글쓰기, 뭐 어린이 논술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주된 양육자 엄마가 책을 보는 집의 아이하고 책하고 담 쌓고 살림만 하는 그런 엄마의 아이하고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책을 한 권도 읽는 걸 못 봤는데 결혼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가 있을 때만 읽었나 봐요. 남편이 있을 때는 안 읽고. 그런가? 네. 몰래 읽었나 책을? 아이 제가 있을 때 읽었겠죠. 목격한 적은 없어요. 그럼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하셨을 텐데요. 안 읽어줬어요? 안 읽어줬어요. 애가 읽어달라고 안 했는데. 애는 읽어달라고 안 해도 그래도 부모로서 자기 전에 말이 읽어주고 하잖아요. 좀 극성스러운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 책에 길이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읽어주는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에 읽어주는 노하우를 엄마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데, 네, 그거를 뭐 동화구연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 읽어주고 있는 대로 솔직히 쓰는 글 짓기가 아니라 글 쓰기, 그 독후 활동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을 학생만 데리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됐고 실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을 오전에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 엄마가 바뀌면 아이가 더 왕창 바뀐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안 바뀐 이유를 알았네. 그래서 제가 젊은 엄마들, 저보다 한 5살 어린 조금 저보다 젊은 엄마들과 함께 독서 논술 자녀 지도법이라는 것을 또 상도 1동 주민센터에 오전에 오픈을 했어요. 되게 바쁘게 사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너무 잘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당 2동의 초창기에 제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접수하려고 어머님들이 새벽 4시부터 와서 줄 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8시부터 아니 그 길로 계속 나가시지 왜 사설을. 저는 제가 사교육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제가 학교의 공부를 돕는 공교육의 하나의 그 연장선에서 제가 주민센터에 제 재능 기부라는 기분으로 거기 강사를 간 거지 이걸 내가 업으로 삼아야겠다 싶었으면은 그냥 차라리 조금 저기 강남 그리 가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쓰면은 논술학원. 진짜 논술학원은 뭐 한 달에 막 연봉 5천씩 막 때려 긁었을 텐데 그런 욕심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도 되게 부지런하시긴 하셨네. 네,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정말 박리다매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한 7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러다가 이제 주민센터가 딱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는 시간제로 돈을 주고 그전에는 동아리 회비 모아서 주듯이 뭐 이렇게 5천 원씩 내면 그 5천 원씩을 걷어서 저를 줬거든요. 십시일반으로. 십시일반으로. 그러면 네. 제일 많이 벌 때 한 달에 얼마 버셨습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7만 원 들어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고 제일 많을 때는 뭐 한 150? 그 정도까지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아도 150? 네. 여러 군데 뛰는데. 왜냐하면 5군데를 나가니까. 그럼 아이들도 와서 거기에 와서 들었습니까? 그럼요. 우리 애도 큰 애도 제가 직접 학생으로서 앉혀가지고 가르치고. 엄마 강의 뭐 듣기 어려운데. 근데 아이가 들었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좋아했어요. 오. 그리고 저는 작은 아들도 제가 이제 학교로 또 진출을 해서 방과후 교실을 한 게 아이들을 내가 직접 글쓰기 하나만큼은 남의 손 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만 이렇게 앞서 나가면 이 동네에서 오히려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이들이 같이 성장해야 얘가 혼자만 똑똑하면. 네, 혼자만 똑똑하면. 왕따 될 수 있지. 그거죠. 저는 그건 싫었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 과학 영재로 큰아들은 네,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과학 영재로. 갑자기 이거 청취자분들 채널 돌리시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영재라는 말 별로. 근데 작은 아들도 정보 영재였거든요. 또 영재예요? 네, 중학교 때까지 다. 점점 위험해지는데. 아니, 근데 제가 학원을 따로 안 보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동네 어떤 어머니는 아니, 왜 우리 큰아들 이름이 상수인데 상수는 학원을 안 보내냐고 나한테 정색을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책 읽고 자기가 생각대로 그렇게 표현해보고 하는 거로 그냥 하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글쓰기 강사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동아일보에 동네 논술 강사로 또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중앙 무대로 또 진출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 대치동 같은 데서 전화도 받고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기를 바라는 그런 손길이 있었는데, 전일제로 일을 하면 아이들한테도 아무래도 민폐가 될 거고 저는 그 사교육 시장에 그렇게 내가 전적으로 뛰어도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공기관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도 함께 키우고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 사당동을 비롯한 상도동의 어머님들과 함께 좀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무슨 파락군이니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부족할진 몰라도 동작도 뭐 몇 번째 강남이라고. 지금 그렇게 변한 거지. 초창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서초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사당동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길만 건너면 방배동으로 이사 가고 심지어는 주소만 이렇게 바꿔서 가고 그랬는데 저는 한 지역에 계속 살았어요. 제가 여기를 바꿔보자. 곳에.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좀 바꾸고 그러려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인데 어머님들 같이 꿈꾸면 이거 현실 되거든요. 우리 같이 현실 만듭시다. 이러면서. 드디어 사회운동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NGO를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제가 그래서 NGO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도사모를 별로 발음은 안 좋다, 도사모. 도사모, 네. 독사모라고 할까 하다 더 안 좋아서 도사모로 했는데요.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NGO 등록도 했어요. 거기는 엄마들이 모임입니까? 그렇죠. 저희 회원들의 거의 98% 이상은 사당동, 상도동, 신대방동, 심지어 노량진까지. 네, 궁극적으로는 본업이 뭡니까? 본업이 네. 공공도서관을 10분 거리에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당동 1동부터 5동까지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서관을 가야 되냐면 장승배기까지 가야 동작 시립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애를 안고 업고 걸리고 막 버스 타서 고개를 넘어서 고달파 죽겠는 거예요. 책 한 번 빌리러 가는 게. 굳이 안 빌리면 되지. 도서관으로 애를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게 너무 고달퍼서 이러니 사상동에 하나 고생을 세워달라.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사서가 됐잖아요. 고생을 사서 하다 보니까. 또 순발력까지 있으신데. 아니 그래가지고 어머님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서명 받아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어머님들이 진짜 그렇게 받아오셨어요. 몇 명까지 받았어요? 1000명까지 받았죠. 거의 약 1000명을 출마해도 받았어요. 되시겠는데? 아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로 출마해도 지금 국회의원도 되겠는데?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회원 애는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고 다 이게 우리는 한 가지 목표잖아요.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자. 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건 단순히 몸만 튼튼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만들자. 그러려면 책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고 네,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고 성격은 기본으로 다 그게 성적 좋아지고 좋은 애가 아니고 성적 좋은 애가 아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성적도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지만 목표를 성적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격에 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울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그 당시 내노라 하는 국회의원 이제 말하면 아마 알만한 동작구 을 지역에 아주 이제 거물급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민원을 여러 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고 그분 이름 나오면 안 되겠다. 너무 애를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3년이 넘게 지지부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다가 저희가 오만 고생을 다 하고 마침내 개관을 하니까 그분이 테이프 커팅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밉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생할 때는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제 밥숟가락만 들어 올리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자,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이어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흥분하셨어요. 그 국회의원 얘기 나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제 사실은 사서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이제 또 책도 쓰셨던데 네. 하여튼 그런 얘기 내일 모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50에 늦깎이 사서가 되고 작가도 되신 김은희 선생님이었습니다.